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게 뉴스타파에서 지금 비밀 사무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비밀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지 않은 예. 우리 여기서 선거운동 할게요 하라고 사무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예. 근데 신고하지 않은 사무 공간에서 뭐 선거 활동, 선거 운동을 한다면 그건 다 불법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선이 끝날 때마다 이 문제로 의원직을 잃는 분들이 나옵니다. 매번. 기소가 돼서? 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여기가 선거사무소다. 그렇죠. 땡땡땡 선거사무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서 뭐 일을 우리는 했다. 네. 그리고 그 임대료는 이렇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은 네. 모든 걸 투명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장소의 위치를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임차료랄지 선거에 쓴 비용들을 다 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국가에서 주잖아요. 선거 보조. 선거 보조를 네.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수시로 가서 네.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회의도 하고 뭐 TV 토론 준비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 사무소로 활용됐던 곳인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았죠. 예. 신고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주소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료를 내지도 않은 거. 임차료 낸 것도 없고요. 장소가 신고되지도 않았고. 신고는 네.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면? 근데 이거는 비교적 똑 떨어지는 거죠. 똑 떨어진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어. 임차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임차료를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가 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네, 공직선거법 네, 위반. 그리고 만약에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반론을 잘 안 하는구나. 선거법에 보면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선거 치러본 분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선거 사무소를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선거구나 이런 데서 설치하게 돼 있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각 선거구마다 선거 연락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 사무소나 선거 연락소나 정당 선거 사무소 다 마찬가지로 이 선거 연락소의 소장은 누군지 그리고 이 선거 연락소에 예를 들면 회계 책임자는 누군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사항들에 대한 회계는 뭔지 이런 것들을 선거 끝나고 다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록을 안 한 사무실에서 이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좀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등록을 안 한 데서 예를 들면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등록을 안 한 사무실에서 사실상 선거 연락소나 선거 사무소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진행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서 쓴 비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을 것이고 거기서 예를 들면 거기서 고용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용이 있을 것이고 있겠죠. 그럼 요거는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불법 선거 자금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자금의 출처나 어떤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뭐 불법 정치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네. 당선 직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공소시효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 받는다면 당선 무효될 수도 있죠. 그러네. 네. 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 재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판사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거냐. 가령 등록을 안 한 이제 사무소인데 등록을 안 한 사무소를 운영한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면은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별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뭐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뭐 굉장히 경미한 어떤 법 위반에 불과하다. 이러면 이제 그럴 수 있지. 벌금 뭐 얼마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당선 무효는 아닐 것이고 근데 거기서 사실상의 뭔가 다른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무소고 그러한 활동을 실제로 했고 나중까지 이 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이루어진 활동들이 나중까지 무슨 영향을 끼쳤다 이러면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막 때리고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뭘 했냐?
왜 따로 운영했냐? 거기서 뭘 했냐? 왜 따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의 중마고 이전 예. 세대 이철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대선 때만, 그러니까 본선 때만 운영이 된 줄 알았는데 예.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거기가 일종의 아지트처럼 캠프 본부처럼 경선 이전부터 예. 검찰총장 옷 벗고 정치로 가야지 할 때부터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예. 있었고 공식 선거 캠프에서는 후보자가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사무실에는 선거일에 다가올수록 막판에 뭐 2월달에 뭐 TV 토론 몇 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주요 그럼 TV 토론은 사실상 엄청 중요한 그렇죠. 선거 운동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거기서 다 준비가 됐다. 그리고 대합 빌딩이나 여의도의 대합 빌딩 공식 선거 캠프에서 참모진들이 보고 사항을 준비해서 뭐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강남 화랑으로 들고 갔다는 게 이제 신용환 전 교수 그거는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는 또 따로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신용환 교수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2022년 10월에 들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7달 후에 이 얘기를 처음 해준 사람이 이준석 당시 당 대표예요. 아 그래요? 예. 본인한테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여기로 왜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주소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쳐보니까 가로수길에 무슨 건물이에요. 여기 밑에 무슨 술집으로 나를 오라고 했나 뭐 이런. 근데 가려고 했는데 예. 권영세 의원이 전화 와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갑자기 전화 와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나를 오지 말라고 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듣고 기자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거를. 근데 저희가 이제 쭉 중앙선관위 자료나 신용환 교수 추가 증언에 맞춰보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 건물주의 남매는 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자리를 한 자리씩 받았어요. 또 이후에. 사후에 예, 예. 당선이 된 다음.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간단한 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여기서 특히 TV 토론 준비했다는 거는 이제 뭐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게 사후 뭐지? 수뢰죄에 해당될 그러니까 수도 사후 있는데. 수뢰죄에 해당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일반 형법상 뇌물이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특정되고 금액이 특정돼서 3천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여기가 네. 3층 한 층만 해도 244제곱미터더라고요. 244제곱미터 3.3으로 나누면 70평이 60평, 넘잖아요. 네. 70평. 근데 거기 1층 같은 경우에 네. 뭐 한 달에 한 대여섯 평만 5천만 돼도 원, 예, 5천만 원. 한 달에 가로수길이면 예, 5천만 원. 엄청나잖아요. 네, 5천만 근데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경선 이전부터 썼고 네. 경선 본선까지 여기를 계속 썼다라고 하면 그 선거운동. 몇 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최근에 장해찬 의원이나 권영세 뭐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없다고 그런 곳 없었다고 얘기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음. 대통령실 저희가 계속 해명 요청하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의원들도 당시 캠프에 있었던 분들도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른다고 나는 잘 모른다라고 네. 하거나 두 번째는 나는 가지 않았답니다. 나는 가지 않았다는 건 다른 사람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세를 생각을 해보면 5천만 원 1층이에요? 1층? 화랑이 3층인데 화랑이 3층? 근데 정확하게는 특정이 3층이고 네. 몇 개 층을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전체가 그 남매 겁니다. 한 층만 썼다 그래도 2천만 원씩 잡고 2천만 원씩 잡고 6개월 하면 1억 2천이고 억대로 그냥 들어가네. 그러니까 예. 저도 월세가?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 그러니까 경선 캠프 초기에 꾸릴 때 그때 핵심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 알아가지고 그래요? 예, 뭐 여러 차례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서초동 사무실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종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되면서 캠프를 꾸렸잖아요. 너무 불편하다. 종로에 있는 거 여의도로 옮겨오자 이런 얘기가 당시에 나왔었는데 예. 그때부터도 캠프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마 빌딩에 있을 때 말씀이신가요? 네. 경선 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서초동 쪽이 저는 서초동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초동은 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또 서초동 사무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들 하던데 그건 말고도 지금 사무실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것까지는 사실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데 후보의 휴식 공간도 옥탑에 루프탑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뭐 휴식 공간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지금 재건축하겠다고 싹 아. 다 입주자들 내보내고 예. 화랑도 이사 갔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곧 2006년에 지은 건물이라 사실 비교적 외관도 깨끗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곧 없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따로 운영했다라고 보세요? 왜 따로 운영한 거예요? 여의도, 서초동 다 놔두고 왜 신사동의 가로수길에서 뭔가 그것도 TV 토론까지 한 것 같다. TV 토론
준비까지 한 것 같다.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거는 후보 본인이 알 텐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냥 공식 캠프 인사가 아닌 사람들과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부를 수 없잖아요. 명태균 씨도 자기는 캠프에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명태균 씨를 여의도 캠프에서 못 만나면 다른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서 만났습니까? 명태균 씨는 가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이철호 교수님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소를 다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철호 교수님은 뭐 법 위반상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집에도 왔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근데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예.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예. 반복적으로 예. 오랜 기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다면 거기 누가 갔느냐가 문제가 되겠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저희 보도를 그때 못 보셨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이렇게 껴맞추게 드린 게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여기에 개입했느냐, 어느 정도 인맥이 연결되느냐 이게 또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초기에 그러니까 당시에 캠프를 이제 처음 꾸릴 때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현직 검사도 도와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캠프 인사를 뭐 기자들하고 연결이 되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기자들 상대했던 검사장급 이상 되는 사람이 너도 좀 들어가서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현직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직접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현직 얘기를 검사 들어서 지금 알고 의원 되신 분 있는데 중에도 있어요. 아, 현직 그래?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고 그때 선거에. 검사였는데. 예, 예. 그런 예. 분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있고. 초기에 정식으로 꾸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정치권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캠프 꾸릴 때 이렇게 다 결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캠프를 별도로 두고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장소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법 위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아까 맥락을 좀 공무원이? 말씀드렸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애초에 그런 규정이 왜 있느냐 그 맥락을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후보가 아까 뭐 이철우 교수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가 가령 어디 구체적인 장소에 뭐 반복적으로 갔더라도 그 장소에 가서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뭐 쉬었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선관위가 예. 후보가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스픽스에 있는 광화문 살롱에 와가지고 예. 주기적으로 뭐 여기서 뭐 쉬었다. 예. 근데 뭐 빵도 안 사 먹고 커피도 안 사 먹더라. 예. 뭐 그랬다. 그거 가지고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치고.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장소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 준비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업무가 진행됐다든지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지출되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에서만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화가 됐든 예.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됐든 집기가 됐든 이런 비용이 지출된 것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그러면은 선관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관련 어떤 그 비용 지출을 신고를 할 때 이 사무실이 등록이 안 됐다면 이 사무실에서 지출된 거를 신고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의 회계라는 거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럼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이 맞는다는 거는 즉 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정해진 법에 의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선거와 관련돼서는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당에서 주는 이 돈이 있습니다. 정당의 당비를 통해서 당비 그렇죠. 받은 거를 가지고 후보자한테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예. 거의 두 개가 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예를 들면은 뭔가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불법 정치자금이죠.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맘먹고 예를 들면 나는 불법적인 어떤 돈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치러보겠어라고 하는 나쁜 후보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그럼 이 후보가 불법적인 돈을 어떻게 숨겨갖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 불법적인 돈만 가지고 치르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이 선거 회계 외의 비자금 회계가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비자금 회계로 돌아가는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이 공간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선거 준비하고 불법적인 돈을 만드는 지출은 여기서 고용된 사람들에게 지출을 하고 여기서 따로 받은 돈은 여기서 다 쓰고 남은 돈도
이후에 비자금으로 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에서 사무소도 등록하라고 하는 거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락이 사무실을 그 사적으로 썼다 또는 여론조사를 사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보니 선관위에 신고한 게 없더라. 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2년 반 후에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 그리고 사무실도 가로수길에서 그냥 쓴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TV 토론 준비까지 한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렇지만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돼. 희한하게도 본인이 검찰 공무원 출신인데 공과 사를 구분을 하지 않고 다시 지금 복귀를 해보면 검찰총장 그때도 사적인 인연 때문에 한동훈에 관한 수사 방해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부인에 관한 수사도 뭔가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이후에도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애시당초 공인으로서의 어떤 어떤 그 철저한 공적인 일, 이거는 사적인 일, 이거 법은 지켜야 돼. 이 법은 그냥 흐지부지 돼도 돼. 이게 검사 출신으로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나는 맞아요.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김민아 지금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를 계산하고 내가 이거 불법적인 일을 해야지 이랬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인드가 윤석열 씨는 나는 법 위에 있는 인간이야. 내가 이 정도 뭐 할 수 있는 거지. 내 편하게 뭐 내 집이 서초동 아크로 비슷한데 거기서 가깝잖아. 가로수길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오라 그래. 그리고 역시 강남이 최고지 뭐 여의도 그 총구석에 들어가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한 말을 조금 보완하자면 예. 윤석열 후보는 그런 식의 접근했을 수는 있는데 예. 누군가는 회계를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선관위에. 그렇지. 누군가는 이 실무적인 걸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터치를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모셔온 거잖아요. 아. 자기들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커온 사람인데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신 거잖아요. 그 못 모셔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스타일처럼 저런 스타일의 사람을 어떻게 상대를 했겠냐고. 만약에 정당이 후보를 뽑아가지고 캠프를 꾸려서 만약에 정당 안에서 후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회계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 치러봐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신고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부터 어쩌면은 자기 별도 사무실을 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면 그럼 자기들끼리 다 아름아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모셨는데 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스타일 보면 딱 그래.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진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검찰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위법하다 아니다는 거는 우리가 규정하는 거지 그 누구도 규정하지 못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선 한 달쯤 남기고 예. 경기도 분당의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 이 불법 선거 사무소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래요. 기억난다. 그 아파트.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 직원들 맞다. 숙소였는데 경찰이 그 압수수색하고 뭐 다 했는데 무혐의로 끝냈잖아요. 그렇죠. 바로 국민의힘이 그 고발을 하던 때에 강남 화랑과 양재동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냥 초법적인 그때 그 인간들이구나. 유상범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고발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중대 선거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법 선거 사무소에 대해서 이재명 옆집에 대해서. 그럼 자기들이 이게 지금 중대 범죄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근데 본인들은 그냥 해. 지금 그런 사무실 없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라는 게 꼬우면 네가 당선돼. 이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 허점이 너무 많아. 이번에 명태균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론조사에 신고하고 이런 거에 허점이 많다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알려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후보가
발언 하나, 뭐 협박이라는 단어 하나 썼다고 지금 선거법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문기 아니 모르니 그렇죠.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겠다고 재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거짓말했다고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가지고 민주당이 받았던 선거 보조금 다 토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아니 선거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허위 사실이 있었다, 아니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후보한테 그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후보한테 책임 못 근데 묻고 이제- 제가 볼 때 선거 네.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을 우리가 아까 거고 말씀했지만 만약에 임기 끝나거나 뭐 마치고 수사를 해가지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토해야 되나요 그거를 400. 예를 들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똑같네요, 못 지금 하는 것 상황이. 같아요. 예. 근데 왜 검찰은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걸 다 우리 허위 저기 사실 아내는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로 오히려 손해 봤다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시기는 그냥 오, 승자 나서 이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결국엔 다 그게 돌아갈 겁니다. 자기한테. 완전히 돌아갈 것 같은. 이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 관해서 대통령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사무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또 무슨 대통령실은 네. 공식 답변은 안 왔고 네. 지난주에 그 국회 운영이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사실이 아닌 보도, 의혹 보도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지. 의혹 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본인은 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캠프에는 본인이 관여를 안 해서 그렇지. 관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예를 들면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청년 본부장인가 뭐 맡았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엊그저께 그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답변한 거 보고 제가 되게 웃었습니다. 예. 갑자기 앵커가 물어보니까 당황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장현찬이가. 네,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존재 자체를 인정하냐 마냐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건 근데-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근데 거예요. 장혜찬 이분은 지금 네. 연락 저희와 저희 전화를 안 받아요. 음. 문자로 보내주세요 해갖고 질의를 보내면 답변 안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었던 무슨 본부 같은 게 있습니까? 무슨 네트워크 뭐 이 그거는 이제 사무실에? 오늘 보도한 거는 네. 강남 하락 말고 네. 양재동에도 뭔가 있었다는 얘기는 양재동에 또 대선 있어? 때부터 있었어요. 대선 사무실이? 때부터 건진법사가 뭐 거기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네. 양재동 사무실에 무슨 서희건설 뭐 몇 층에 있었다 해가지고 서희건설 몇 그때 당시에 층에? 뭐 더팩트나 뭐 세계일보나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이 사람은 그냥 캠프에서 뭐 내쫓고 우리 캠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하고 선을 그었는데 네. 네트워크 본부란 거잖아요. 그때 그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총괄지원 본부인가 인데 그 밑에 있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합 빌딩 11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멤버들이 그럼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 공식 캠프가 생기기 전에 양재동에 있었다는 거죠. 양재동에. 근데 오늘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화랑의 동생, 건물주 남매 동생도 양재동을 좀 드나들었다는 거고. 이게 왜냐면 건물주 동생은 당선 이후에 당선이 비서실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누나는 뭐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자문위원이 되고 예. 건물주 남매가 뭔가를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 이 남매 중에 동생도 양재동 사무실에 좀 드나들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때 유명해졌냐면 무속인 건진 법사가 뭐 보니까 뭐 스님도 아닌 것 같고 무속인 이분이 대합 빌딩 안에서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한 게 영상에 잡혔잖아요. 그때. 맞아요. 영상에 잡히고 기억나요. 그때 후보의 네, 등을 굉장히 두드립니다. 시끄러웠어요. 후보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 한마디, 직원 한마디 캠프 사람도 아무도 못하는데 후보의 등을 이렇게 툭툭 칩니다. 근데 그 영상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였는데 이분들이 그럼 원래 공식 캠프가 생기기 전에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은 양재동에 있었다고 우리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철우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강남 하랑보다 오히려 더 고정적인 사무실은 양재동이었어. 난 그렇게 들었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언론에 났던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조직본부장으로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조직본부. 예, 조직본부장으로 그분이 등을 툭툭 쳤는 아. 직능본부인가 조직본부장으로 제가 그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겁니다. 있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예. 그 건진법사가 있었다는 네트워크 본부란 게 정말 공식 직제에 있었나 그 의심스러워요. 공식 직제 조직도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총괄지원본부 본부장은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었다는 기사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지원본부랑 별도의 본부고 조직총괄본부란 게 있었어요. 조직총괄본부 밑에 조직 1부, 2부가 있었는데 조직 1부 밑에 있었다는 기사도 있고 막 기사가 중구난방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캠프의 공식 조직도에 없는 조직이었다. 네트워크 본부가. 조직도에 없어요. 네트워크 본부라는 건 없어요? 예.
조직총괄본부 밑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언론 기사는 그때 다 그렇게 그렇죠. 나왔어요. 조직총괄본부엔 네트워크 본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 총괄지원본부 있고 권성동 의원이 뭐 이끌었다고 한 거 보니까 사진 찍은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본부에서 뒤에 이렇게 막 벽에 네트워크 본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직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보수신문에서도 그 걱정은 꽤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입당하기 전에 그동안의 선거운동이나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관해서 어떤 우려 섞인 기사들이 조금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에? 보겠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이제 뭐 자기는 뭐 만난 적 없고 여론조사 보고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티켓도 있고 어제는 이제 숙박 예약한 사실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어. 네. 3월 8일에 숙박도 예약했고 3월 3일에도 예약했고.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그렇죠. 바로 옆은 아니고 네. 역삼동이니까 거리가 역삼동 좀 있지만 호텔에? 하여튼 강남에. 예. 어. 그것도 밤 9시에 숙박 그 잡으라고 전화 육성까지 나왔잖아요. 아하. 강혜경 씨한테 해서 예약을 예. 하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은 뭐 이제 강남하는 존재 뭐 모른다고 하지만 뭔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있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사례를 봐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어쨌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비용 조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잖아요. 그렇지. 삑 뜯어가지고 네? 그 공천을 원하는 그렇지. 네. 뭐 사실상 삑 뜯은 거지. 뭐. 그렇죠. 네. 공천을 원하는 네. 분들에게 자기 말로는 독립 자금을 네.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자리 줄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형적으로 사실 이제 대선에 들어가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실상은 뭐 사기친 것입니다만 결국은 사기친 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별도의 지금 대선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한 것이 된 거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건진 법사가 지금 관계됐다는 네트워크 본부가 실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직도 상에 뭐 실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존재한 거잖아요. 건진 법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건진 법사가 가상의 인물은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대합 빌딩에 있었던 그렇죠. 사실이 아니, 영상이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영상이 찾아봤는데 그 건진 법사가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건진 그러니까 법사가 있었어. 있었네. 건진 법사가 숨쉰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 그러면 건진 법사는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합 빌딩 오기 전에 양재동에 있는 불법적인 뭐 비선 사무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계속해서 운영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건진 법사는 그 장소에서도 뭔가를 일을 계속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의 운영 비용과 건진 법사가 거기서도 공짜로 뭐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자기 혼자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천문을 보고 뭐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예. 조직을 굴렸을 거 아닙니까? 예. 비용이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심이 된다. 이 비선 사무실이 있는 이유와 건지법사가 거기 있었던 이유와 네트워크 본부가 조직도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지금 맥락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정권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 하고 나서 8월 달에 갑자기 건진주의보를 막 내리죠. 동네에 건진이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를 막 얘기를 해요. 왜냐? 건진법사가 대선 기간 동안에 뭘 충분히 대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이 삥 뜯으러 다닌다 그렇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네, 뭐가 모자랐는지 이제부터 내가 수금을 하러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는 뭐 뒤에서 좀 이렇게 찌라시가 돌아다녔는데 8월 달에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건진은 처리했으니 여러분 건진에게 속지 마십시오. 건진 대기업 여러분 건진이 와서 대통령 팔고 다녀도 속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러면 건진 법사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 초에 보면 또 건진의 가족이 뭘 사기를 쳤다는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비선 사무실과 건진의 조직까지 연관이 되는 무언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명태균 씨와 비슷하게 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여기서도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이거는 연합뉴스 예. 기사를 제가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세계일보가 이거 보도하면서 시끄러졌던 거거든요. 네트워크 본부 구문직함을 가지고 있는 전모 씨가
후보 메시지 일정 인사에 관여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 파문이 커지고 막 동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걸 이제 해명하고 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간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 아시다시피 요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네트워크 본부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으로 해산은 후보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정치 입문 때부터 네트워크 본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직함을 전 씨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아기가 어느 정도 맞아 근데 들어가. 아기가 그때 맞아 당시 들어가네.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예. 고문직은 아니었고 캠프와 관계 없다고 했는데 캠프 안에서 찍혔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했고 어. 저 말이 맞는 게 이제 양재동 사무실이라는 게 존재를 했으니까 이거 수사하면 간단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재동 서희건설 빌딩까지 나왔습니다. 건물까지 지목이 됐고 이철우 교수님도 거기 맞아. 라고 말씀하실 근데 정도면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 불법일 것 같으니까 수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당연히 임차련 이거 안 썼을 거고 그 서희건설 오너의 사위가 저희 보니까 그러니까 양재동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혜택인지 대가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희건설 사위가 그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입니다. 박성근 전 검사. 박성근 비서실장이 서희건설 오너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대가성이 아니냐는 아까 그 화랑 남매 동생 같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저희도 더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수사하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건 너무 복잡하죠. 당사자들이 다 부인해 버리면 그렇지.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건물 철거해서 없어져도 회계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식적인 조직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직을 뒷받침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꾸로 말하면 돈을 쫓아가면은 그게 진짜로 그렇죠. 있었는지 근데 없었는지 이제 그러면 네트워크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본부가 있단 뭘 말이에요. 했냐 하면 SNS 대행입니다. 어? 네트워크 본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장해찬이 입을 뻥긋을 못 하는 그러니까 거네. 저는 그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 실체가 예. 네트워크 본부의 단톡방 몇 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예. SNS 대응입니다. 한마디로 여론 대응. 댓글팀이잖아요, 댓글팀. 댓글 댓글팀. 그래. 아니 그럼 지난 3월에 한동훈이 댓글팀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너네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네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존재를 그때부터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그 공식 선거 캠프가 한 150개의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했고 예. 그 내역 일부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아. 예. 뭐 무슨 얘기를 했나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예.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대 후보를 막 악마화하는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지시가 캠프 차원에서 내려간다든지 이랬으면 그렇죠. 예. 그건 분량이 어느 정도? 그건 사실은 한 7기가 되나요? 7, 8기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톡방 자체를 그때 당시 다 캡처를 해놓으신 분이 제보자분이 캡처를 다 일일이 하셔가지고 그게 뭐 수만 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서 찾는데 저는 의심이 지금 생각하면 캠프 안에서 약간 투트랙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댓글 작업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의심을 합니다. 투트랙? 그러니까 두 개의 본부. 두 개의 본부. 아까 네트워크 본부와 예. 또 다른 이제 캠프의 또 다른 본부. 그건 직제상에 있는 본부입니다. 그 직제상에 예. 있는 어떤 조직 본부일 수 있겠죠. 이 두 투트랙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본부 거는 조금밖에 없지만 예. 이 다른 본부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 본부라는 게 지역이랄지 직능이랄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옛날에 선거 방식대로 했던 게 이제 조직 본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네트워크 본부라고 이름도 그래서 영어를 썼구나. 네트워크 본부라고 인터넷 본부라고 해야지. 네, 왠지 제 느낌으로는 김건희 씨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 잘할 것 같은 그런 본부. 아니 오빠는 이게 바보니까. 오빠는 바보니까 내가 다 할게. 아니 보도가에 나왔어요. MBC가 네. 그 건진법사가 코바나 콘텐츠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했어요. 그렇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직함만 줬을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되고 그럼 만약에 그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라고 대합빌딩 9층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SNS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 직제에서 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공식 직제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있는 것처럼 마치 권영세 의원이 이제 이제부터 해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꾸몄다는 공식 얘기가 되는 조직도에 안 거잖아요. 넣었는데 존재가 들켰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없다고 얘기한 못 거죠.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해상도 안 된 것 같은 게 다시 저는- 가면 되죠. 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양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정권 초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난리 쳤던 게 어떤 변호사였죠. 변호사하고 김건희 팬클럽 만든 변호사들 있죠. 네, 음, 강모 아, 변호사라고 네. 있어요. 강신업, 네. 강신업. 지금 강신업이 나와요? 등장 안 하잖아. 음. 지금 김건희 팬클럽이 그러면 저게 언제부터 생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대통령 된 다음부터 생겼나? 그렇게 전면에 부상한 건 그때부터지만 그리고 지금은 왜 이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아니 일단은 건진법사는 네. 김대남 그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에 나옵니다. 예. 그게 보도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녹취록 보니까 건진 라인은 그 2022년 한 8월쯤에 예. 그 사적 채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적 채용, 뭐 강릉에 뭐 우 사장 아들, 황 사장 아들 해갖고 사적 채용 너무 많다. 행정행정관 말하는 거죠. 황정호도 그렇지. 그렇고 예. 뭐 심지어는 그 무슨 뭐 안재권인가 거기 누나도 뭐 행정요원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극우 유튜버. 예. 그 논란이 일면서 건진법사 라인도 같이 정리가 됐다는 김대남 멘트가 있습니다. 예. 건진은 한 그때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연을 끄는 거죠. 그때 네, 한 8월쯤에.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8월 달에 아, 그때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가 건진 때려잡았습니다. 건진 속지 마세요. 이 얘기할 때 그때죠. 누가- 2022년이네. 누가 8월 달에. 누가 2022년 그랬- 8월. 누가 그랬다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맞아요. 한지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라고 나오니까 뭐 보도에는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와 이게 조합이 딱 이루어지는구나. 그 이야기를 그때 하다 찌라시에 보니까. 건진이 사칭하고 다녔냐. 그렇죠. 그다음에 찌라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쫙 돌았어. 건진이 돌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대응한 네, 거거든. 뭐라고 나왔냐면 기업의 세무 조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뭐를 갈취하고 맞다, 뭐 이런 맞다. 일들을 하고 다녀가지고 맞다. 그것에 대해서 공직기강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경고를 하고 뭐 이랬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뜨악했거든. 그렇죠. 왜 대통령실에서 저런 거를 얘기를 할까? 그렇죠. 되게 그거에 이상한 대한 거죠. 대응이었다가 나중에 얘기가 나왔죠. 왜 이렇게 구려?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때는 구려? 아니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 명태균 같은 거인 거예요. 명태균 씨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명태균 씨가 지금 여론조사로 뭔가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천도 받고 뭐도 하고 창원 산안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건진법사도 내가 댓글팀으로 뭔가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가 좀 해먹어 볼까 이러다가 이게 뭐 꼬리가 잡히고 이게 뭐 그때는 2020년 8월 달은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크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예. 크게 이기면은 뭔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다 이제는 해먹어 보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방 권력이 다 이제 우리 편으로 바뀌었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지방 권력이 다 우리 편인데 그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가갖고 하려는 찰나에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2022년 8월 달에는 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정리를 하는 와중에 건진 이런 쪽들은 타격을 이제 입은 것이고 그 와중에도 그걸 뚫고 김건희 여사하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살아남은 것은 명태균 씨인 거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수많은 근데 명태균의 가능성. 2022년 말쯤에 대통령실 대거 정리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 정리 작업을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 넣은 참모들이나 뭐 행정관급이나 이런 사람들 대거 정리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그렇죠. 그때 한꺼번에 어떤 사람들이 정리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공개된 적이 사실은 없어. 김대남 씨 녹취록에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나와요. 그런 네.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가 네. 일부는 정리되고 일부는 살아남아 있고 이런 김대남 씨는 과정들이 많이 나중에 있을 거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 있었으면 나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때 정리되는 사람들이 예. 물론 건진 라인 이런 사람들도 정리됐다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사람들이 꽂아놓은 사람들이 여의도 정리가 사람들 빠져나왔다는 플러스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트릿 보이스야. 그러니까 민심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뭔가 그 경력이나 이력이 이게 완벽하다, 깔끔하다, 완전히 공적이다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김래남의 판단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민심이랑 전혀 소통이 안 되네. 대통령실이 오히려 고립이 돼 버렸네. 차라리 김건희 라인이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아니, 김대남은 근데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예, 판단을 소위 했었던 것 말하는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 장재원이 꽂은 사람, 권성동이 꽂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무슨 뭐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갖다가 여의도에 갖다 바친다 이래가지고 그때 잘릴 때 같이 잘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남동 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빠진 자리에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뭐 시민사회수석실 그다음에 이제 홍보 의전 요쪽에 있다가 국정기획이나 이쪽으로 대거 이렇게 스며들어요. 이렇게 이동한 걸 보면은 싹 스며들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장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김건희 라인이 강화가 돼서 사실은 민심과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못 받는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를 건드려가지고 거기를 파기 시작하면 대선 전부터 줄줄이 대선 이후까지 진짜 줄줄이 사탕처럼 쭉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 전체가 다 폭파가 되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그걸 때는요. 아마 겁내할 것 대통령실 같아. 자체가 아까 김연아 평론가 말씀이 맞는 게 비서실장이 2명입니다. 비서실장이 2명이다. 한 명 겉으로 보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잖아요. 또 한 명은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은 김동조 국정기획 그 비서관이에요. 사람 김동조가 나오는구나. 그거 캠프에 있었던 분은 알만한 분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커버랑 콘텐츠에 처음엔 있었던 메시지 김동조. 담당 업무를 하는데 예. 이분이 메시지 담당을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어. 주식 채권 전문가고 네. 자기가 사설 어떤 업체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삼성증권 같은 데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밖에 경제 쪽 이런 거 예.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메시지 전략을 캠프에서 한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그 당선되고 나서 연설기록 비서관이 되다가 아, 그래서 연설이 그 엉망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최순실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 연설 손 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것들 체제를 구축하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국정기획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비서관 중에서 거의 선임에 해당하는 자리일 텐데 어떻게 이분의 경력으로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이분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김건희 여사 갖다 꽂아놓고 국정기획을 내가 해야겠다. 그럼 윤 대통령이 그렇게밖에 못 연설문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보고 이렇게 첨삭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 그 신영환 교수랑 그 김건희 여사의 지인 그렇죠. 통화 녹음 파일을 네. 보도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분이 민간인 한 씨가 아직 캠프가 발표하지도 않은 대선 공약을 미리 기초안을 다 본 다음에 지적을 하잖아요. 캠프 정책 총괄한테 전화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한 씨가 뭐라 그러면 내가 이거 김동조 선생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담당자인 너랑 통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김동조는 거야. 예. 신영환 교수한테 메신저를 한 거죠. 메신저. 메신저를 한 거지.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니까 이게 잘 통화해라. 김동조 씨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자타칭 애널리스트인데 원래 본업은 예.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재산 공개한 거 보면 돈이 많아요. 세 자릿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 자릿수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애널리스트인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에 이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뭐 전시할 때 갑자기 뭐 이 작품들 소개하는 걸 갑자기 합니다. 더 순투를 했다며. 네, 거기서 이제 인연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분은 어디서 알고 이렇게 그 컨택을 했을까? 일단은 뭐 어쨌든 우리 김건희 여사도 뭐 금융계에서는 나름 뭐 금융계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나는 국민대 박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금융계 원래 미술 전공 아닌가? 네, 금융계 큰 손이시지 않습니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무술 전공인가? 이 미술 전공인가? 김동조 씨가 예. 김동조 씨가 트위터 평론가예요 또. 트위터에서 예. 트위터에서 정치 그 140자지 않습니까? 예. 트위터의 한계는 요즘은 뭐 돈 내면 좀 많이 쓰게 해주는데 그 일론 머스크 이래로 어. 트위터에서 온갖 얘기를 다 썼어요. 그래서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동조 씨를 그 아이디 얘기하면은 그 옛날 트위터 하던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예. 트위터 상에 올린 김동조 씨의 정치 평론을 보고 어. 이렇게 좀 감격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추측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왜 이분이 애널리스트인데 연설기록 비서관을 갑자기 왜 가냐. 어떤 메시지 담당을 왜 하냐 이분이. 그렇잖아요. 메시지 담당을 왜 합니까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본인이 제가 그 윤 대통령의 기념사나 이런 것들 축사 이런 거를 그게 해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게 해마다 이유가 비교하는 있었네. 것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아. 복붙이야. 복붙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꿔요. 그 제일 극명하게 들어가는 게 3.1절하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부 안 하고 바보고 무식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중요한 연설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고 또는 말을 해주고 이번에는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다. 보통 정상적인 이제 대통령들이라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3.1절 기념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소통을 하고 연설기획비서관이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설비서관이 그거를 몇 번씩 새벽까지 고치고 그러면 새벽에 와서 그걸 다시 보고 재수정하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대통령 연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무슨 고등학교 막 졸업한 맞아. 예.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줄 아는 또 게다가 전혀 안 돼. 아니 본인이 자의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줄 아는 그런 어떤 유치한 문장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네. 그다음에 그 3.1절 기념사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복붙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전해나 올해나 뭐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 달라지는 건 자유 몇 번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거 보면서도 느끼지만 아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연설은 보통은 구술을 해요. 대통령이. 그렇지. 그 연설 비서관이 그걸 구술한 걸 다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 그렇지. 컨셉에 맞춰서. 근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가져가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다고 해서 다시 빽먹고 하면서 막 다듬어지는 작업들을 보통은 한단 말이에요. 엄청 꾸중을 듣거든. 네, 그걸 통해서 다듬기 때문에 네. 복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의 연설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구술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구술했다 하더라도 구술하는 내용이 늘 똑같다는 얘기가 근데 왜 되는 이 사람을 못 자르냐? 김건희의 측근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다면서요. 그럴 수 있지. 내일도 하니까 뭐 쓰고 네. 있겠네. 그 열심히 이야기를 쓰고 있겠네 지금. 그 이야기를 네.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이따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를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때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뭐 보도가 되는 걸로 보면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한 질문에 팔로업 계속처럼 후속 질문들이 계속 와도 계속 받겠다. 첫 번째 들은 질문. 그렇게 용기 있는 기자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두세 번 하면 화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기자가 뭐 하겠죠. 왜냐면 하라고 했으니까. 네,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뭘 질문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질문하라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질문의 거의 반 이상은 명태균 씨 관련 얘기이지 않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즘 이슈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를 알고선 지금 그걸 알고서는 나는 뭐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원래. 예. 무제한 질문 같은 거 보장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 할 말이 많아.
명태균은 정리됐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 이제 뭐 뇌피셜입니다만 평론가가 하는 게 뭐 뇌피셜이죠. 근데 이제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명태균 씨 소환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명태균 씨하고 직접 연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이 막 명태균 씨 얘기를 막 물어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구나. 그렇죠. 명태균한테. 명태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명태균을 경선 때까지만 만나고 그 다음에는 안 만났고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날은 전화를 수백 통 수천 통을 받아가지고 그냥 덕담을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하지만 아마 그 녹취가 있는 거를 볼 때는 그 덕담 얘기 한 거고 공천 개입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절 연락한 바가 없는데 다만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좀 사소한 얘기, 뭐 꿈 해몽 같은 거, 뭐 그런 거 얘기했을 수는 있고 등등등등등등 그러네. 그런 거 하면은 그 다음날 이 소환돼가지고 명태균 씨가 뭐 포토라인에 결국은 서겠죠. 왜냐면 창원지검에는 지하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뭐 이거 물어보고 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또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도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쿵짝쿵짝 이렇게 가는 그림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명태균 씨는 이제 구속이 안 되는 걸 기대하고 할 텐데 제 혼자만의 생각은 그러고 이제 구속되는 그림 아니냐. 이제 약간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8일 날 그러니까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는다고 하잖아요. 조사 받다가 바로 영장 쳐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구속을 해버리면 모를까. 명태균 입을 어떻게 틀어막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뭐 검찰 의도로만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명태균을 거기 프레임에 맞춰서 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근데 명태균이 거기에 만약에 인신 구속을 당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날 쓰레기 취급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김재현 의원한테 반박하듯이 또 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그렇잖아요. 명태균이? 고맙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할까봐 지금 우려가 되는 아니 거죠. 근데 명태균은 그래도 김재훈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니지만 예. 김재현 얘기도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예.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사람 아니에요? 오빠가 저 오빠가 아니지. 예. 그 김건희 여사가 네. 오빠 바보 취급하는 게 다 나왔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오빠가 자기를 막 깔아뭉개면서 진짜 사기꾼 취급하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아마 자존심이 확 상할걸요. 명태균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봐요. 네. 지금까지 기질러 보면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은 이미 저는 이젠 한두 번 속은 게 아닌데 뭘 자꾸 속아. 난 진짜 왜 대통령실에서 무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왜냐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기대를 심어줬다가 그러니까 안 되면 그 실망감이 더 클 텐데 뭔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지 대체?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을 어떤 하는 거죠. 자신감이냐면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대한민국 기자를 알고 믿는 거야. 잘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야. 예, 봉지욱 기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 이제 내일 명태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지난주 토요일인가 통화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양쪽 대통령 부부는 당신도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건 그렇지 않냐? 그렇지. 지금 상황은 그렇지. 그랬더니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건데 내가 이길 거라고 저희가 이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 구속수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내일 만약에 명태균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한때 이렇게 참 옆에서 도와주고 고마웠지만 공식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난 멀리했다 이렇게 뭐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윤석열. 예, 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극할 필요는 김재원 그렇게 했다가 김재원 당하는 거 봐요. 정진석 비서실장 야 밖에다 묶어놓은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 있는 건데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그 본인의 육성, 본인의 녹음 파일을 다시 녹음한 파일을 누가 줬을까? 그것도 전 되게 의심돼요. 예. 측근 뭐 운전기사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명태균 씨가 그거를 인지하고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연락이 잘 대통령으로 안 오면 예. 본인한테는 안 오고 아마 본인 측근한테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원한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안 온다면 그분은 약간 그런 공작을 하실 만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는 한번 보여줘봐라 카드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놨겠죠. 민주당에는? 네, 그리고 내일 또 이상한 얘기를 해. 나 포토라인 할 때 이상한 얘기 그래. 그럼 그건 제보해. 그럼 제3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장치는 다 마련해놨을 겁니다. 네. 근데 핵심이 자꾸 명태균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이게 맞득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질문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현안 지금 뭐 명태균 뭐 한 1, 2주 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원래 몸통은 이거는 김건희 사건이에요. 그럼요. 김건희 스캔들이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당정농단이 그 혹시 게다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과거에 있던 사건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물어봐야 기자들이 물어봐야 야 이게 대통령이 거기에 관해서 어떤 진실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가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뭐 어떤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선 당시에 음. 장모님께서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주신 적 없다는데 지금 실형까지 살고 그 그렇지. 장고를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너 입장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했는가. 저희가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죠. 당신 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지금 기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음. 처벌 의사를 표시를 안 하셨는데 그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건지 그렇지. 재판에 그건 나갈 아주 증인 중요한 증거인데 질문이야. 지금 그렇게 해놓고 증인으로 있는 거 나갈 아니에요? 의사가 네. 있는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근데 내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에서 어떻게 사전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사전 질문 받지 말고 그 질문 그치. 순서도 안 정해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근데 그럴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거는 저는 또 다른 쇼를 할 거 기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네.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자기 김건희는 공연이 또 금기어, 있단 말이야. 그치. 김건희는 김건희. 금기어구나. 그렇지. 저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벌써 학습을 다 해놓은 상태야. 맞아. 그걸 눈에 도끼 딱 뽑으면서 그걸 덤빌 기자가 과연 몇 명이 될까?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 그 신문사 기자입니다. KBS 기자가 아니고 신문사 기자가 4대 일간지 중에 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예요. 정권 초기에. 정권 초기에 그 아주 최고의 관계자입니다. 대통령실의 최고의 관계자한테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 나도 말을 못해. 대통령실의 최고의 관계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꾸준히 지금 2년 동안 듣고 있었던 거야. 출입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위의 질문이 나올지. 근데 지금 뭐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별 질문, 의혹,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대신해서 그게 팩트에 근거한 특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는 팩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통령의 거짓말 같은 경우는 도대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고 한 건지 대통령이 좀 밝혀달라 이런 거는 다 지금 거짓말 아니었냐. 그렇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한 적 없었다며.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을 통화한 거냐. 그럼 당신은 지금 도대체 대통령이 몇 번을 거짓말을 한 거냐. 너무 거짓말 많이 한 거 아니냐.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믿겠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거를 좀 팩트를 가지고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들을 조금 모아서 무제한으로 당신이 거짓말한 게 거짓말로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제발 좀 답변을 해주시오. 어떤 게 진실인지. 제가 생각할 때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이 있긴 있겠으나 예. 이제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수위는 전혀 아닐 것이고 맞아요. 나올 것이고 근데 대통령의 태도는 철벽 방어다. 이거는 매우 분명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철벽 방어다. 도이치모터스 어떤 질문이 나와도 검찰이 불기소했다. 이렇게 갈 것이고 예. 디올백 뭐 어떤 질문이 나와도 검찰이 불기소했다. 이걸로 다 끝낼 것이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지만 이 세상 시끄럽게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뭐 요 정도 세상이 시끄러워서 내가 죄송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만 해외 순방은 나랑 같이 갑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가끔 안 갑니다. 뭐 이 정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그다음에 때는. 나머지 무슨 뭐 왜 너는 거짓말했니 이런 질문은 아마 기자들이 그거는 왜 너 거짓말해? 이거는 사실은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한다 요거는. 아니 본인도 아니지.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MBC랄지 거짓말이라는 단어,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지상파에서 이 말을 확정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의 거짓말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뭐랄까 아젠다죠. 그거는 예. 질문, 그러니까 사실과 비판성 질문인 다르다. 거잖아요. 정확히 제가 표현하면 비판성 질문인 거잖아요. 예. 요거는 기자들이 안 한다. 네. 비판성 사실과 질문. 다르다는 근데 표현을 이제- 하겠지 거짓말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표현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미 저는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몇십 분을 이미 소비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이전하고 하는 포맷이 똑같아. 그러면 대통령 혼자 몇십 분을 자기 혼자 집권 중반기까지 왔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걸 잘했고 열심히 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4대 개혁 다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시작부터 그게 딱 고정이 됐고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그렇지. 바로 기자회견장 딱 나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짧게 하고 그냥 바로 질문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솔직한 얘기 다 털어버리라는 게 지금 보수 언론의 얘기인데 그 보면 말 안 듣는 거야 이미. 그렇게 막 그거 하지 마세요 했더니 아 그럼 최소 할게요. 한 20분 하면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 그러니까 20분을 자자찬을 하면 그것부터 되냐?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할 얘기 내가 국민들이 나를 오해하고 소통 부족이고 홍보 부족으로 날 잘 이해를 못하는 걸 거기서 다 얘기하겠다는 뜻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 받겠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진짜 미친 척하고 막 물어버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전하고 근데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은 타이밍 자체를 잘 보면 2016년 10월 20일에 JTBC 태블릿 보도 있고 아마 그 주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2번 했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전 되게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하잖아요 내일. 그럼 대통령의 거짓말이 뭔지 팩트 체크하는 기사가 한 3, 4일간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에 굉장히 곤란 뭐가 터지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16년 대자뷰처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말을 안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거짓말을 해버리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그거를 또 언론이 확인을 해봤더니 거짓말이 맞아. 그럼 국민이 그 기사를 보면 이거 거짓말쟁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무슨 십몇 지지율 19% 17%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신뢰를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믿지를 못하는데 그 나라가 닉슨도 결국 교수님. 거짓말 때문에 사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조선하고 동아일보 네. 사설이 모든 걸 얘기해줘요. 워터게이트-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예. 윤회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야. 알고 있는 거야 감을.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그렇다고 방 더 해서 무너져버리면 본인이 자 그때 그건 제가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할 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저거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 목소리나 김건희 여사 목소리 녹음 파일 갖고 있다고 하면 까지 않고 기자회견 보고 난 다음에 까버려야 돼. 아니면 하고 있을 때 까든가. 그렇게 까버리면은 더 이상 못 막아. 끝이야. 뉴스타파가 저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깐 것처럼 하고 있을 때 맞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윤석열 그렇죠.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거잖아. 그때 뉴스타파가 욕을 먹더라도 끌어내렸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한상진 기자가 대통령 그 통화 녹음 파일 깠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인사청 윤우진 한테 그 그렇지.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 연결해 줬는데 안 해줬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2, 3일간 회원 저희 후원자가 6천 명인가 그래, 빠졌어요. 몇천 명 네. 빠졌지. 그리고 회사 전화가 마비가 되고 한상진 기자는 배우자의 회사에까지 항의 전화가 와서 뉴스타파가 그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네. 지지하고 성원하는 건 바로 그때 그 깠기 때문이다. 저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그때는 엄청 저는 없었을 때니까 엄청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아니 저는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은 반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고 있는 모 매체 진보 진영의 매체에 대표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백발을 휘날리시면서 오셔서 뉴스타파 실내로 들어오셔가지고 막 호통을 쳤어요. 뉴스룸 서울에서 네. 우리 백은종 대표님 응징 취재로 오셨죠. 응징 취재를. 밝혀버리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결과를 이게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지명한 어떤 검찰총장이 절대 선이고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 매체가 절대 악이다.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라. 예. 크게 후회하게 된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제발 진실로 좀 다가가자. 우리가 지금 윤석열 씨를 계속 비판을 하는 것도 제가 의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캐나다 돌아와가지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이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존칭인 윤석열 씨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윤 대통령 비판할 자격이 좀 그 진보 진영에도 예. 얘기할 자격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을 때 제가 예. 그랬거든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너무 잘 드는 칼이다. 잡으면 잡는 쪽에서도 손이 베일 수 그렇지.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참이지만 나중에 가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은 좀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초인형 정치본 생각하겠습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